네, 안녕하세요. 빨간맛 1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면서 시장 대응하시면서 계속해서 고민만 깊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1시간 동안 특집을 구성해서 오랜 시간 시장에 몸담으시면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1시간 동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해외 주식부터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연금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오늘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오늘 집중 분석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 KB증권 유승창 센터장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두 분 모두 여기 오시는 발걸음도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사실 지난해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미국장도 흔들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건지 그 시장 판단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유승창 센터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걸까요? 이에 대한 판단 먼저 해주시겠어요? 센터장님, 네네. 예, 죄송해요. 무엇보다 그 연준의 긴축 기조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미국 증시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통상 경기 둔화가 높아지지만 통화 정책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때는 미국 주식은 하락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강화됐지만 저희가 보기에 경기 둔화 우려는 아직 주가에 다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통화 긴축 전망이 좀 약해지지 않은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더 불거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잡음이 있으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내 주식 역시 비슷한 변수 때문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건지 2,700선에 대한 위협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국내는 지난해 힘들 때 다른 주식시장 힘들 때 또 같이 힘들고 다른 쪽도 빠지기가 계속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지금 냉철하게 보시면 어떻게 자리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중국 경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계가 높았고요. 작년에 중국이 이 긴축을 좀 하면서 사실은 중국 시장도 안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작년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유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금리 인상이라는 큰 파고가 지금 저희 앞에 닥쳐왔는데요. 과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의 그 금리를 올릴 때 보면은 주가가 괜찮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뭐 앞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일단 인플레가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또 이미 작년에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사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은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과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용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작년에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악순환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항상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국내 시장에 대한 뷰를 제시를 해주셨지만 공통적으로 본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그 키워드는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시장 대응할 방안들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승창 센터장님, 일단 과거의 경험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990년 이후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우리가 경험한 상태인데 이번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동안의 시장 반응을 좀 일단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보면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시장은 상당 기간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통화 긴축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게 통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기조가 전환될 때는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그동안 이제 투기성 짙은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연속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 증거금 잔액이 전월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신용 증거금 잔액이 전월 대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때는 시장은 조정을 받았던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또 지급준비금하고 영레포 합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이고요. 경제 규모 대비 금융 시스템 유동성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지금 같은 초기에는 주가 지수가 과거에도 큰 폭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리 정상화가 본격대로 시작되고 금리 정상화가 시작된 그 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어땠나요? 이제 그 시작된 게 이제 연초냐 연말이냐 뭐 다 영향을 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일정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기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래도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는 경기 둔화 우려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어느 정도 경기는 호황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장기 금리가 뭐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런 긴축들이 과연 경기를 꺾는 수준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긴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 둔화의 우려냐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는 진단 함께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은 이전과 다르다라는 점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승우 센터장님 왜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인플레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인플레 수준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그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평균 인플레율이 한 2%대, 3%대 요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무려 이제 8%, 7.5%, 8%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 이게 뭐 완전히 좀 다른 레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기 회복이 좀 된 상태입니다. 사실 된 상태에 있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금리 때문에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통화 정책이 전환기에 맞아서 상당히 지금 잡음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단순하게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 게 부담인지 아니면은 소비가 동반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맞물리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소비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의 그 원인이 사실 흔히 말하는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 물류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기업들이 상당한 코스트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 이런 이제 전망치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그 이익 수준은 사실은 이제 그거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점점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시장에 그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넓게 봐서요. 사실 원자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기업들에게 원자재 부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이 전반적인 미국 내부의 상황 역시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전반적인 미국의 상황이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건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당한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무시가 됐는데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시간에 나올 때는 이제 그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승재 센터장님, 지표를 쭉 보면은 계속 긍정적인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볼 거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도 그리고 코로나 이슈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 지표가 화답을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경기 둔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곳곳에서 확인되는 시점인가요? 예, 실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제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데, 뭐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시장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재정지출 효과가 이제 약화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실질 수요도 좀 악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면서 향후 수요 감소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뭐 이런 실질 개인소득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많은데요. 그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은 현재 4개월 연속 전월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제 초과 저축이 많다고는 하지만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 둔화 우려를 어느 정도 잘 넘겼는데 작년 수요는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이 기여했던 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이런 재정 지출 효과가 약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 우려는 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 측면에서 물가 역시 지금은 피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이 좀 저희가 잡아야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7.5%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아마 2월 달부터는 그보다는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뭐 하반기에 저희 시장의 반등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는 있는데 물가 상승 우려는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금리 인상 시점과 더불어서 관련된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시장에 걸림돌인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승우 센터장님께 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 보면 사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가 어제부터는 모르겠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님은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저희가 지정학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의 여러 이제 보도를 계속 저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좀 계속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리 인상보다 센터장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더 크고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맞죠? 저희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선생님?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사실은 장기화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섣부른 기대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뉴스는 계속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그 해외 세미나를 하나 좀 들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사실은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것들이나 또 이런 것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뭐 전면적인 그런 충돌보다는 그 돈바스 지역의 일부를
러시아가 이제 독립 승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크림 반도처럼 사실상 실효 지배하는 뭐 이런 그런 형식으로 형태가 풀어질 되지 것이다.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모르죠. 예, 저희가 푸틴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 아유, 들어갈 수 없기 이거는 때문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찌 됐던 간에 그런 와중에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 불안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결국 시장에 계속 좀 부담을 준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이제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이 좀 더 민감하게 저희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 내지는 좀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좀 안정화되는 게 선결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확산되면 뭐 이런 업종에 피해 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 전략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일단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 유럽 전체의 에너지 문제가 네. 되고 저희가 그 영국의 BP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거기에 자료를 좀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전면전이 됐을 경우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하루에 550만 배럴 정도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 이제 전 세계 원유 이 생산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50불에서 많게는 한 7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그럼 있다. 120달러도 뚫어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군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반대급부의 어떤 그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뭐 절대적으로 이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쪽에서 전략 배출률을 내놓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거는 필요하겠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딱 보고 있으면 그러면 올해는 힘든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반등은 어느 정도에서 잡힐지 그 신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센터장님, 일단 중국의 변곡점이라는 점을 제가 보니까 좀 포인트로 봤었거든요. 이 점을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그 신호가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작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나홀로 굉장히 주가 약세를 보였죠. 네. 하반기에. 네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중국의 긴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는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그리고 이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작년 12월부터 네. 약간 완화적인 그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연속으로 사실은 그 LPR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대출 우대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조금 완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게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지표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내려갔고요. 물론 이제 2월 달에는 지금 동결을 했어요. 그거는 일단 그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보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국의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기간 차를 보면은 대략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요 정도 네. 텀을 두고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런 그러면 시간차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일단 완화적인 그 통화 정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빠르면 제가 볼 땐 2분기 말 아니면 이제 3분기부터는 네. 중국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좀 보인다. 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밸류에이션도 낮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저기에 좀 기대를 걸면은 네. 뭐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을 보자라는 팁 주셨고, 자, 추가적으로는 잠시 후에 질문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승창 센터장님, 반등의 신호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봐야 될지 네. 계속 궁금합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센터장님? 아까 저희 이승우 센터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에 이은 재정 정책에 네.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2분기 정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지금 상반기가 어쨌든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조정이라든지 상승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주가 반등의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를 그동안 많이 끌어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격 상승세였는데요. 네. 자동차 제조사들이 딜러들한테 권장 판매가보다 비싸게 차를 팔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한 것도 좀 있었고요. 이게 반도체 난 때문에 차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나타났던 그런 건가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현재 임금 수준과 추가 판매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 기업들이 제품 가격 올리면서 물가 상승 이슈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제 FOMC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인상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물가 압력을 낮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대체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MBS를 매각하고 그럼 MBS 금리가 상승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러면 사실 주택 가격 상승세도 사실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인,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면이 더 부각이 되는지, 그다음에 속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하반기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취해지는 조치들에 좀 더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장이 좀 더 반응을 하는 구간이고 저희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물가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통화 긴축 우려가 경기 둔화 우려를 압도하면서 실질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하는 실질금리 상승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통화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대출 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이제 향후에는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이걸 때문에 호재로 봐야 될까요, 센터장님?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우려나 악재는 좀 제거된다라기보다는 네. 악재로서의 영향이 좀 적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주식과 채권과의 자금 이동도 그 기간에 네. 좀 나오게 될까요? 이제 실제일 금리 상승 어느 정도 멈추고 네.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빠르게 축소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생기면 이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채권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왔는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채권으로 자금이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지수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성장주의 상대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가 이제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거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좀 나타날 것 같고요. 2분기 정도에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흔들림이 있겠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네.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네. 센터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중국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다음 달에 대형 이벤트가 있어서 전인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지 이 점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은 부양할 때라는 의지를 올해는 좀 많이 내놓고 있어서 좀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중국은 헝다 사태 이후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가 네. 이제 지금은 좀 완화적으로 지금 풀어야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인대에서도 저희가 예측을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경기 부양 그리고 지금 올림픽 이후에 또 다른 그 성장을 위한 어떤 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발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시차를 두고 중국이나 한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과 같이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사실 지난해에는 부양책과 비슷한 신호가 나와도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를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센터장님?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좀 반응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봤고요.
올 한 해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를 거다라는 뷰가 계속 공유되고 있는데 조금 더 포인트로 나눠서 투자 전략들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비중은 좀 어떻게 실으면 좋을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센터장님, 올해 네. 변수가 너무 많고 과거의 경험에도 기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힘들어서 좀 자리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긴축이 시작되는 상반기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좀 부진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에 시장이 좀 적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적응하면서 2분기에는 반등하고 하반기에는 좀 우상향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 차고요. 네.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 이후에 선거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라는 점도 이제 주가 성과에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대부분 미국의 주가 성과가 가장 좋았던 해였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이제 성장이 희소해지면 성장주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겠죠. 네. 반등을 할 텐데 성장주 비중이 높은 미국 시장이 다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위험 자산에 할당된 목에서 미국 주식 비중을 지금 시장 비중은 약 50% 정도인데 이거보다는 높게 약 한 60에서 70% 정도 할당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일단 뭐 중론이 형성된 상태긴 한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올해는 어떻게 스케줄을 잡고 계신지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올해 연준이 약 5에서 6회 정도 인상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5에서 5회 6회까지요? 정도? 예. 저희 하우스, 그러니까 국내는 이제 올해 추가 2회, 그러니까 1회에서 2회 이제 네. 한 번 했기 때문에 올해 통틀어서 2회에서 3회 정도 네.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저희는 적게 올려도 되냐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이미 작년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3회를 먼저 인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사실은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미리 좀 모아가야 되는 게 상반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게 상반기의 뷰일까요? 저희는 상반기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게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준비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 중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상태라서 사실은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우크라이나 관련 잡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겨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에게는. 그래서 국가 이익보다 자기 정당 이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변에 남아있는 리스크가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 아니면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이런 것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리스크까지 깔끔히 없어지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낙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변수 중에서 한두 개씩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성장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그동안은 성장주라는 거는 너무 관성적으로 빅테크주에만 동일어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연동돼서 투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성장주는 저희 이승훈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미소를 씩 드시네요. 이런 플랫폼 관련 빅테크주만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 반등할 거라고 보는 성장주에는
그동안에 플랫폼 관련 빅테크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 성장주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네.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코스피로 좀 넘어가서 밴드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전략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센터장님, 코스피가 저는 1월부터 깜짝 놀랐어요. 1, 2월엔 항상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워낙 악재가 쏟아지는 시점이어서 밴드 예상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센터장님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전략들 좀 제시를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작년도를 한번 저희가 좀 그 리뷰를 해보면은 네. 작년도에 이제 지수 밴드가 2,809부터 3,316이었었고요. 네. 작년에 그 지수 평균이 3,110이었습니다. 무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까마득하게 높아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언제 거기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냐면 네. 저희가 올해 그 평균을 지수 평균을 한 2,800에서 2,8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그럼 3,000을 평균으로 잡으면은 투자하기 어려운 장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밴드는 사실 2,550에서 한 3,050 정도 그 정도 네. 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올해 지금 영업이익 그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를 보면은 한 250조에서 255조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2주 동안 보면은 이익 전망치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게 조금 저희도 부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그 네.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는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약 한 8% 정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네. 생각으로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은 늘어나지만 그 국내 그 코스피 ROE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밸류에이션이 작년보다 높아지긴 좀 어렵다. 거기에다 이제 금리도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은 많이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올해 연평균 그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코스피가 한 2,100조에서 2,300조 네. 그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그 작년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신규 IPO 대형 IPO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면은 이익 수준은 좀 높고 네. 시가총액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지수는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2,800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지수가 2,700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사실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3월 그 중국 전인대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도 3월에 큰 이벤트가 있죠.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통계적으로 어떻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9개월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대감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는 연초부터 많이 하락해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쁠 것 같지 않고 네.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벤트 끝난 이후에는 약간의 흔히 말하는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가 이제 오기 때문에 네. 주가는 뭐 그 이후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좀 막막할 수 있어도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본다면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들리는데 어느 쪽에 집중해 보면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제가 이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아, 반도체 담당이시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한국 반도체가 너무 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고 네. 올해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뭐 메모리 뭐 다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라 굉장히 온화한 겨울로 끝날 것 같고 성장세는 저희가 유지했잖아요. 그죠? 성장세 유지가 됐고 사실 올해도 뭐 다운턴이라고는 하지만 뭐 재추정치이긴 하지만 올해 뭐 디램이든 낸드든 네. 사실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좀 이게 다운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정도로 네. 굉장히 그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 받는 이 할인폭이 너무 큽니다.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간격을 좁힌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약간 방어적인 주식이 단기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지금 워낙 환자가 많아서 좀 네. 걱정이긴 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1월 중순만 해도 90만 명이 넘었던 지금 확진자가 지금 6만 명 수준까지 한 달 만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도 조심스럽게 뭐 한 달 정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좀 상황이 나아질 것 네. 같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네.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아서 뭐 그런 쪽도 계속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반도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반도체 쪽이 살아야지 지수가 살고, 그리고 이 핵심엔 또 외국인의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수가 흔들리는 가운데 반도체주에 대한 수급의 외면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인데,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외국인들은 조금 바벨 매매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 점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이 반도체 섹터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이 올해일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역 수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그 한국 그 무역 적자가 무려 한 48.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도 지금 20일 지났는데 17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을 비중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에너지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좀 안정이 되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지면 사실은 이제 뭐 침공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그 3월, 4월 지나면서부터는 날도 따뜻해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그런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기대감 주는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오늘 골전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지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 KB증권 유승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